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온 불청객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임현창입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치료제 보존술,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 질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는 치과계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틀니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 브릿지를 이용해서 구강 내 수복해야 할 경우가 이제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구강 내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보다 튼튼하게 수복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임플란트 치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치료가 그러듯이 합병증이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또한 이런 합병증은 최근에 우리가 절실하게 피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말로 라임을 맞춰보자면 임플란트 치료를 한 번도 안 해본 치과 의사는 있을지 몰라도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이라도 해본 치과 의사 치고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을 치과 의사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치료, 구체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기구나 재료에 대한 강의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질환의 치료에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퀸테센스 코리아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치의학 임상학술 매거진 월간 퀸테센스에서 저와 4명의 필진들이 함께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기획 연재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연재를 진행하는 필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 연구와 치료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2017년 시카고에서 열린 치주 임플란트 콘센서스 미팅에 참여하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의 구기태 교수님이 필두로 나서시고요. 또 국내에서 맹활약 중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의 박정철 교수님, 최근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임상연구, 전임상 연구 결과를 퍼블리시하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의 차재국 교수님도 이 연재에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의 송영균 교수님께서도 임플란트 주위 질환, 합병증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잘 못하는 보철적 관점과 그 소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 연재의 첫 번째 타이틀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 도둑처럼 찾아온 불청객, 너는 누구냐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제가 수련을 마친 게 2010년도이니 이제 딱 10년이 되는 해인데요. 당시만 해도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해서 강의나 세미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의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심고 어떻게 뼈 이식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강의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저도 임플란트를 심고 골 유착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생기면 그냥 운이 좋지 않았다, 그럴 경우로 치부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정말로 우리 주위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치과의사가 식립하고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들이 또 다른 치과의사의 진료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처럼 찾아온 불청객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과 현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독특한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출근길에 초저가 커피 경쟁을 보듯이 임플란트 저가 경쟁이 치과끼리도 벌어지고 임플란트 업체 간에도 임플란트 재료 출혈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심리 개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스트라우만 그룹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000명당 임플란트 개수가 600여 개 이상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로부터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신입 개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했을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신입이 늘어나면 그만큼 합병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유병률에 대한 자료 통계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진단명이 질병 코드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치과 의사들이 정말 입력을 하고 싶어도 입력할 수가 없는 것이 통계 데이터 부족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을 보다 보면 마치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 임플란트를 누가 잘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논문들을 모두 모아 정리한 체계적 고찰 연구 수치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 50%, 임플란트 주위염은 약 20%의 환자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엄청난 수치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이 연구에도 국내 재료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단지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주위 질환 유병률이 이보다 더 많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대학자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치은염, 치주염이 빗대어서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염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붓고, 피나고, 잇몸뼈가 녹는 것은 비슷해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임플란트 주위에 매달리면서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생각했던 것만큼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생물만 하더라도 최근 기법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세균들이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서 검출이 되고 있으니 말이죠. 치은염은 가역적이어서 스케일링을 받고 양치를 하게 되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은염의 등가물인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도 원상 복귀될 수 있다고는 하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증례는 원상 복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또 어떨까요? 치주염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더 진행이 빠르고 점점 가속화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임플란트 표면이 자연치와 달리 굉장히 거칠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스무스 서피스의 임플란트보다 더 예지성이 높게, 더 빠르게 골 유착을 얻기 위해서 임플란트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임플란트 주변이 발생하고 나면 이 거친 표면은 오염되고 세균의 서식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표면에서 세균을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인가, 혹은 거친 표면을 세균의 영향에 좀 더 덜 영향을 받도록 어떻게 처치해 줄 것인가가 임플란트 주위 질환 치료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재료들과 도구 사용이 필요합니다. 치주 질환 치료보다 꽤나 많은 여러 가지 부속 재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시중에는 치주 질환이 아닌 임플란트 주위 질환만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그리고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 재료들은 기계적인 치료를 위한 도구들, 그리고 화학적인 제재 혹은 국소 항생제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임플란트 제조 회사들에서도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모든 임플란트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료적 측면에 대해서도 분명히 임상적으로 짚고 넘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연재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다양한 얘기지만은 그것은 예방입니다. 이 점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자 측면에서 예방은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술직으로 잘 심어주는 것이 되겠죠. 이 점은 너무나도 많은 세미나에서 다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 측면 예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관리 프로그램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잘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치과를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치아가 생겼으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치과 의사들은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당연히 알 길이 없겠죠. 예방을 위해서는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이 되는 셈입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환자에게 숙지하도록, 꼭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후에 검진을 왔을 때에도 정기적인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나 프로빙을 통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사선 사진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시간에 따른 임플란트 주변의 변형골, 변화 양상을 비교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프로빙 검사는 모든 환자가 싫어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임상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빙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에서 임플란트의 근심측, 원심측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치근단 방사선 사진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협측과 설측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프로빙이 반드시 필요하고, 프로빙 후에 일어나는 출혈 정도를 통해서 염증 상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이 임상에서 보는 것처럼 치료 후에 염증은 많이 감소했지만 이 치료 결과에 어느 환자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상황을 처음부터 만들어줘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고 기록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퀸트센스 기획연재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또 질환이 생기면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술적, 수술적인 치료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와 필진 분들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치질환과 너무 성격이 다릅니다. 유행가 가사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처럼 임플란트 주위 질환도 치질환인 듯, 치질환이 아닌, 치질환 같은 것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앞으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유병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보고 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또 외국의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더 많은 병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여태까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인식이 되어 있고,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잘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술인 방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기회가 되면 이런 쪽으로 연구를 시도해보고 싶습니다.